안녕하세요. 우리 2025학년도 중등 학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답안지는 미리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자마자 우리 오태진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바로 그냥 제일 먼저 우리가 이번에는 답을 올려보자 해가지고 일요일날 사실 보내드렸어요. 내가 일이 있어서 빨리 해설만 못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험이 조금은 어려웠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근데 이제 지문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설명한 것이 많이 맞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왜 이 답이 나오는지에 대한 간단한 과정들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 전공 A형 보겠습니다. 1번 다음에 교사 간 대화를 읽고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일단 EH카의 이야기와 감정이입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 읽어보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EH카가 뭐 사실과 뭐의 관계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만 생각해 보면 왜라는 질문을 제기한 거. 왜라고 질문하면 그에 대해서 이유가 뭐뭐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설명이라는 역사적 설명이라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인과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역사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원인을 제거하거나 원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얘기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과관계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과관계라는 말이 이미 나와요. 그쵸? 여기에 인과관계라는 말이 이미 나오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온 걸 가지고 답을 내지는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인과관계를 알려줘야 되니까 왜 이게 이렇게 인과관계가 만들어진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역사적 설명입니다. 역사적 설명. 그래서 우리가 설명과 이해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설명은 왜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정한 역사적인 설명을 수행하는 방법이고 역사 수업에서 역사가가 거친 사고 과정을 제공하고 관계를 파악하는 거다. 그랬더니 C교사가 선생님들은 역사적 사실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자기는 그거보다는 역사적 사실과 비슷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서 학생들이 추체험하거나 감정이입을 하는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추체험과 감정이입은 우리 역사의 이해 방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힌트가 추체험, 감정이입이 힌트죠. 그래서 역사 이해.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이해. 그래서 위에는 역사적 설명, 아래는 역사적 이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체험이나 감정이입이 중요한 하나의 힌트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파이널 특강에서 감정이입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파이널 특강에서 제가 정리를 해갖고 그때 역사교육론과 동시에 서양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어도 내용을 정리해서 드렸고 이 정리한 내용에 역사 설명, 이해 이게 나와요. 그래서 감정이입은 뭔지 역사 이해와 관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이 인과관계와 관련 있는 거여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감정이입이 뭐다 이걸 쫙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2점짜리인데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충분히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 사람들이 무시하고 넘어간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쉬워서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개념 설명, 맨 처음에 서양사 개론 학습할 때 중세 말과 근대 초의 이탈리아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테 이야기가 나오고, 단테가 이제 베아트리체 사랑 이런 얘기 쭉 나오면서 단테가 주로 피렌체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쫓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쫓겨났냐? 여기에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당파에 속했기 때문에 피렌체에서 추방돼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황제파의 입장입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일환으로 이탈리아가 편입이 되어 있었고, 당시에 교황파하고 황제파가 대립을 하는 상황이었죠. 예, 그랬을 때 답은 교황파는 구엘피 혹은 구엘프 이렇게 부릅니다. 구엘피 혹은 구엘프당, 그 다음에 황제파는 기벨린당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황제파에 속해 있어서 교황파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파에 반대하는 당파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답이 구엘프가 들어가야 돼요. 황제파에 반대하는 당파에 속했다면 자기가 교황파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황파가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신곡을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곡은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이끌어서 연옥과 지옥을 이렇게 하나하나 방문해 가면서 어떤 죄악이 있는지 1죄악, 2죄악 이러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신곡에서.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누구냐? 기본적으로 로마의 시인이고, 예, 내가 로마 초기에 요번에는 모의고사에는 안 냈지만 이제 초반에 베르길리우스와 아에네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화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베르길리우스는 시인이고 이 사람이 쓴 책에 아에네아스가 있고 그게 로마의 신화하고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베르길리우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은 구엘피 교황파, 니은은 베르길리우스예요. 최근에 작년에 메디치 가문이 나왔고, 이제 우리가 근대사에서 이제 초반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와 관련된 그 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앞으로도 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년 전까지는 그 부분을 좀 잘 봤어요. 잘 보고 이야기를 했다가 작년부터 안 나오길래 우선은 조금 주춤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게 이제 조금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예, 5번에 이제 역사 교육론 문제인데요. 요거는 내가 분명히 파이널에서도 얘기했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개정교육과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분명히. 그게 나왔고, 대신에 2022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들도 다 보셔야 된다라고 개론과 학습에서 이미 설명을 쫙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심화 학습 끝나고 나서 이제 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따로 또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설명들이 시험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전 거가 이제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1938년 소학교 규정. 그래서 황국 신민 정신을 함양하는 것. 다 때를 보면은 우리가 무슨 때입니까? 이때가 바로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한국 신민 정신 함양. 그러면 이때와 관련해서 이 한국 정신의 신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41년 개정한 교육 관련 법령은 뭐냐? 3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3차 조선교육령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안 봐도 화내요.
여기에 보면 강조가 거란의 성종에 끌려가고 끝까지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애국심 강조죠. 애국심 강조. 예, 딱 내용 보면 애국심 강조야. 자, 그랬을 때 72년 니은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독본용 국사교재. 우리 이거 다 공부했거든요. 뭡니까? 실현과 극복입니다. 예, 실현과 극복. 우리가 이게 이제 3차 이 교육과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3차 교육과정이 시작은 1973년 8월에 발표를 했지만 이 독본용 국사교재는 72년에 발간을 했어요. 나도 왜 이게 연도가 잘 안 맞을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김한종 선생님이 쓰신 논문에서 김한종 선생님이 아주 예전에 좀 더 젊었을 때 이 내용을 쓰시면서 1972년에 이게 발간이 돼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2년에 나온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실현과 극복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내용을 참고해서, 나의 내용은 애국심 강조잖아요. 이걸 참고해서 괄호 안에 니은이 이후 국사 교과서 내용에 미친 영향은 뭐냐? 예, 이 실현과 극복을 썼고, 그 다음에 이거 이후 교과서, 국사 교과서에 미친 영향은 바로 뭡니까? 그 뒤에는 국정화 교과서 체제로 가는 거예요. 국정화 교과서 체제로 가면서 민족사관 강조, 예, 애국심 강조. 그래서 국수주의적으로 이 교과서 내용이 싹 변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셔야 되는 거고, 단일한 역사관을 고정화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72년 딱 뭐 생각합니까? 유신 딱 생각하죠. 그리고 그 이후 체제가 계속해서 이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통제가 가해지는 시기니까 이걸 쓰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봐요. 국정화 교과서로 민족사관 강조, 국수주의적 성격, 단일한 역사관 고정화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명칭을 쓸 것. 자, 94년인데 자, 문제는 이 사안에 담긴 10월 폭동 4.3 사건, 광주항쟁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는 게 맞냐?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폭동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옳지 않다. 폭동이라고 쓰는 것도 옳지 않지만 하나의 비슷한 그냥 무조건 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해갖고 같이 몰아갖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리 봐야 된다라는 이 비판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이 시안에 담긴 게 뭐냐? 이때 만든 시안이 국사 교과서 준거안입니다. 국사 교과서 준거안을 만들었고 이것에서 이런 것들을 동일시화하니까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결국은 이때 가서 비판을 하는 거죠. 요때가 이제 이 6차 교과서 이 개정하는 그 단계 속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94년에 요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조선교육령 체제 무슨 체제 해갖고 쫙 나올 때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다 7차 이후 그리고 무엇보다 2015가 개정이 될 때 2015 문제가 나왔고 22가 발표돼서는 22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봤지만 22도 나왔고 그전 것도 분명히 보십시오. 예, 시험은 어디가 나올지 모릅니다 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봤으면 답 쓰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은 대충 예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어서 골고루 다 봐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요번에 배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심화 과정이니 뭐니 이런 데서 다 기본적으로 이제 요걸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생각만큼 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렵지 않았는데 그래도 답을 생각보다 빨리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밑줄을 거는 건 힌트들입니다. 자, 다 보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 때 무조건 이걸 다 읽어보고 쓰기에는 시간이 막 넉넉치 않아요. 일단 답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질문이 너무 지문이 길어요. 예, 자, 여기서 볼까요? 기억 니은에 해당한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개념. 내가 개념과 관련해서 설명 시험에 나올 거다. 이렇게 파이널에서 얘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동아시아에서도 여기서 보면 성취기준 학습 요소에서 냉전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랬을 때 동아시아에서 냉전체제의 배경과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성취기준 중 하나입니다. 개념을 중심으로 수업 설계를 하려고요. 그래서 개념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개념학습에서 핵심은 공통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공통 속성인데 그 안에서도 이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서 개념의 내적 측면, 즉 그 속성을 중심으로 한 무엇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기에 공통 속성이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속성이 나왔기 때문에 공통 속성이라는 말을 또 쓰게 하진 않아요. 자, 그랬을 때 개념의 내적 측면이 바로 뭐냐? 그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내포적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의 내적 측면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뭐냐? 내포적 정의죠.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중심으로 한 내포적 정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답이 되냐? 여기 보면 냉전의 의미를 무장평화 상태라고 제시했어요. 그럼 냉전 이퀄 무장평화 상태라는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냉전이란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적인 이야기를 딱 힌트 생각했으면 내포적 정의 딱 떠올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그래서 기억은 내포적 정의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는 뭘까요? 자, 니은. 냉전 또는 냉전체제에 대한 수업은 개념학습으로 전개할 수도 있고 뭐로도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뭘까요? 그러면서 무엇을 적용한다면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다 인물, 상황, 현상들을 서로 연결해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탐구학습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서 내용 조직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냉전을 설명할 때 예를 들었는데 미국의 트루먼, 마셜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건 미국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맞서서 소련은 코민포름, 코메콘, 바르샤바 조약 다 반대되는 이 비교되는 내용이죠. 미국과 소련을 비교해서 미국은 이런 게 소련은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로 뭐냐? 비교학습인 거야. 이 비교학습을 통해서 인물 비교를 할 수도 있고 현상을 비교할 수도 있고 사건을 비교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한 번 더 읽어봐야죠. 예, 읽어보면 명확히 이거와 이거가 비교가 되고 비교학습의 정의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우리가 보통 역사교육론의 이론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학습, 여기서는 내포적 정의를 이용한 수업, 여기서는 비교 수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니은의 비교 수업이고요. 디귿에 들어갈 말은 뭐냐? 그랬더니 박 교사가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냉전 혹은 냉전체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월시가 제안한 개념을 수업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냐. 월시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총괄이에요. 총괄. 무조건. 디귿 총괄이에요. 총괄. 특히 특정한 이념이나 동향과 연결시켜서 하나의 주제를 딱 설정해서 하는 거 총괄. 총괄은 뭐 시험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예,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건 총괄입니다. 니은은 비교, 디귿은 총괄. 자, 그랬을 때 총괄의 장점을 밑줄 친 리을을 참고해서 한 가지 쓰라고 했거든요. 자, 밑줄 친 리을, 역사적 사건을 종합 분류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즉, 그러면 총괄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종합 분류하거나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역사학습의 구조화를
구조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걸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야죠. 역사적 사건을 종합 분류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학습의 구조화에 도움이 된다. 그게 들어가면 돼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요거를 했는데요. 자, 요게 우리가 역시 뭐 했냐? 파이널에서 나왔어요. 파이널에서 내가 그래도 좀 적중률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파이널에서 내가 총괄적 설명에서 개념을 하나로 묶어 설명한다. 사건을 종합 분류하거나 자료 정리하는데 딱 나오죠? 필요하여 역사 학습의 구조와 유익하다. 바로 아까 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를 종합 분류 정리해서 구조화하는데 유익하다. 바로 나오죠? 답. 예.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고 갔으면 답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우리가 이게 완전히 개념, 용어, 설명 적중한 거예요. 예, 이게 벌써 몇 점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3점이잖아요. 내포적 정의를 몰랐다 하더라도 3점은 맞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시험에 냈었어요. 시험에 이게 냈었는데 모의고사에 났어요. 내가 이 근거 이제 좀 바빠서 근거 자료를 더 빨리빨리 찾아서 제시를 했어야 했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를 못했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찾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왜냐하면 하도 문제를 이것저것 내보니까 저도 이제 찾아봐야죠. 예, 그래서 봤는데 자,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거 답 생각보다 못 썼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자, 볼까요? 기억에 나는 항상 요걸 먼저 읽자고요. 요걸 먼저 읽어요. 질문을.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지역을 쓰고 이 지역이 프로이센의 영토로 편입된 계기가 된 사건의 명칭. 이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일단은 여기에 보면 윌슨의 14개조 원칙에서 첫 번째는 아무 내용도 없어. 중요하지 않아. 프랑스의 모든 영토를 해방하고 침략 지역을 수복하며 50년간이나 세계 평화를 힘들었던 무슨 문제와 관련해서 1871년 프로이센이 프랑스에 행한 부당한 조치. 힌트죠, 이게. 1871년 하면 독일이 통일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프랑스한테 승리해서. 예, 우리가 과거에는 보불 전쟁이라고 했던 거.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프로이센이 이겼으니까. 이 전쟁에서 얻은 땅이 뭐예요? 알자스 로렌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알자스 로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 알자스 로렌 뺏겼잖아. 예, 뺏겨서 결국 언제 찾아와요? 1차 대전 끝나고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승리해갖고? 그러니까 이거 못 쓰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 현대사 이해 못한 거지, 이거는. 예. 그래서 프로이센의 영토로 편입된 계기가 된 사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 패배해서 프랑크푸르트 조약 맺은 거. 그래서 뺏긴 거.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알자스 로렌 지역과 이거. 이거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게 1919년이잖아. 18년 끝나고 전쟁 끝나고 새로 만든 단체가 하나 있죠. 그게 국제연맹인데 이 국제연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국제연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죠. 국제연맹이고 그때 국제연맹에서 누가 안 들어갔어요? 미국이 제시해놓고 미국이 안 들어갔어요. 예, 그렇다면 가의 제안으로 설립된 기구는 국제연맹 쓰시면 되겠고 의회가 왜 니은에 가입하는 걸 반대했는지 요 안에 걸 참고해서 쓰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아메리카 문제와 유럽 문제, 아시아, 아프리카 문제가 모두 국제연맹의 통제와 관할 아래 놓입니다. 이 자체로는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설명, 그쵸?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미래의 평화를 위해 영국 제국의 자치령 식민지 어쩌고저쩌고 쭉 하면서 이런 영토를 미국인들이 보장해 줄 시점이 아직 안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나왔는데 요거가 힌트예요. 요 말이. 예. 자, 그래서 답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맞췄는데 여기다가는 내가 뭐라고 썼냐면 먼로 독트린의 위반임을 이유로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상원에서
부결이 됩니다. 먼로 독트린을 내세운 이유는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거고, 예,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의 그런 어떤 이거에 다 끼어들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거부를 해요. 예, 그러면서 요때 헨리 로치라는 사람이 연설을 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공화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부결을 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문제가 그래서 답은 알자스 로렌, 그 다음에 EU 있고, 그 다음 니은은 국제연맹, EU는 미국의 국제연맹 규약에 얽매이게 될까봐, 예, 그 다음에 또 먼로 독트린의 위반이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부결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모의고사 5회 B 4번에 냈어요. 유형이 아주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뭘 냈냐? 지문에 나오죠? 1918년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베르사유 조약批准 거부하고 2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딩이 당선되었다. 이러면서 쭉 나왔죠? 예. 그러면서 미국인 대다수는 도와서 유럽을 도와 독일을 패배시킨 데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복잡한 상황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예, 요게 그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건 슬로건이 뭐냐, 그리고 이때 채택한 외교 정책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거. 이 시험에 나왔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예, 우리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 풀어본 사람은 요거 뭐다 이렇게 알 수 있었을 거고, 요거 이제 제가 그때도 설명을 좀 해줬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2번이 문제죠. 12번이. 야, 나도 딴 건 몰라도 요 하이켈하임의 로마산 내가 몰랐어. 나 진짜 내가 고대사가 전공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이켈하임은 나도 처음 들었어요. 나 역사 전공자예요.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인데, 야, 이건 뭐냐? 나중에 찾아보니까 김덕수 선생님, 내가 개인적으로 김덕수 선생님 잘 아는 편인데, 김덕수 선생님이 이걸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1000페이지짜리예요. 이게 누가 읽겠습니까? 이거 고대사 전공자 아니면 진짜 모를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이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입니다. 일단은 12표법. 자, 여기서 잘 보면 12표법이 이제 힌트고요. 여기 나오는 12니면 이 힌트예요. 그리고 나중에 폐기됐다는 거, 귀족의 혈통, 요 빨강색 쳐놓은 게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이켈하임 로마사 몰랐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2표법에서 전해지는 가장 훌륭한 법 두 가지는 불공정한 특권을 금지한 것,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하지 않고는 사용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거다라는 건데, 과거엔 사용 마음대로 선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2표법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12표법으로 만드는 게 뭘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12표법을 통해서 뭐 인신, 손괴 이런 걸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이 만든 게 있죠. 우리가 평민 신분 투쟁 과정에 보면 성산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2표법을 이야기합니다. 성산 사건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바로 평민회죠. 트리부스회. 예, 트리부스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트리부스, 플레부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민회. 예, 그래서 단순히 트리부스라고 써도 맞게 아마 해줄 것 같고, 정확히는 트리부스, 플레부스에서 평민회입니다. 트리부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원칙은. 예, 그래서 평민회이고, 그랬을 때 평민회와 함께 뭐 만들어내냐? 호민관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쵸? 예, 평민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세력을 만들어내. 그러면 이거 평민회일 거다라고 우리가 짐작은 해요. 짐작. 예, 근데 이게 분명히 왜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겠냐면 키케로는 공화주의의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화국 이론을 하면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그냥 다 같이 평등한 의식을 깨우쳐주면 되는 거야. 겉으로는 평등한 의식을 깨우쳐주면 되고 실제로는 우리 원로원의 이득만 챙기면 되는 거야. 공화국을 잘 유지. 그래서 12표 요 성산 사건으로 요런 거 만들고 하면서 12표법과 함께 여러 가지 이 안에서 인신송괴를 함부로 못하도록 평민회에 반드시 이걸 거치게 한 것만으로도 평민들이 더 이상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거야. 저항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양보한 건 잘한 거야 라는 거야. 왜냐하면 당시에 귀족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근데 키케로가 그 정도 양보는 해줘야지. 그럼 쟤네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키케로의 의도가 온순하진 않아. 불손해. 예. 근데 평민들한테 그 정도 양보는 해도 돼. 그래야 공화국을 잘 유지할 수 있어. 이 사람이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평민회고요. 하이켈하임은 모르는데 자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4년이나 5년마다 뭐에서 선출된 누구의 임무는 과거의 집정관이 수행했던 의무들 등등등등. 자, 이거 헷갈렸을 것 같아요. 집정관보다 더 센 것처럼 묘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하냐? 이때 만든 호민관을 말하는 거예요. 호민관. 예. 호민관이 공식 명부 인구조사 자료 이런 것들을 편찬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판을 하는 거야. 사실 호민관이 집정관보다 더 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호민관의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예, 그러면서 호민관의 세력이 이렇게 점점 갔다라는 거야. 원래 호민관은 길게 못해서 1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임기가 늘어나서 그리고 나중에는 또 10인위원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쫙. 키케로의 국가론에 보면 10인위원회는 10개의 표를 법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의와 예지로서 작성하고 나자 자신들을 대신할 10인위원을 선출했다. 이 호민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10인위원회를 선출해갖고 점점 이렇게 다스리게 됐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와 연결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라쿠스 형제도 처음에 호민관 출신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호민관입니다. 민회 명칭과 니은에 해당하는 관직은 호민관. 그 다음에 요 12표법과 연결해서 요게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디귿의 내용을 쓰고 리을에 들어갈 것은 뭐냐라는 거야. 자, 여기에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10인을 선출해 갖고 2개의 표를 추가한 거야. 그러니까 2개의 표를 그래서 나중에 12가 되는 거예요. 원래 10개였다가. 예. 그 중에 1개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폐기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12표법에 불공정한 게 2개가 있었어요. 예, 12표법 중에 다 공평한 건 아니고 불공평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귀족과 평민이 결혼을 할 수 없게끔 했고 결혼을 할 수 없게끔 했던 것들을 나중에 폐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귀족의 혈통이 더럽혀진다. 결혼하면. 평민과 결혼. 이래서 반대했는데 이게 나중에 폐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 쓰는 거야. 그래서 디귿의 내용은 귀족과 평민이 통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 12표법에 없다로 분명히 되어 있고 나중에 폐기될 때 어떻게 했어요? 카눌레이우스법에 의해서 폐기가 돼서 귀족과 평민이 결혼할 수 있게 됐죠. 힌트는 요 폐기예요. 폐기. 그러면 요거 이후에 폐기되는 법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시면 돼. 예. 그리고 여기 혈통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결혼 이야기다. 예. 그래서 요걸 힌트로 삼아서 요거 답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문제가 보기보다 잘 생각하면 답은 금방 나오는데 하이카엘 하임의 로마 사념 또 뭐냐 이거와 함께 뭐 여러 개가 연결돼서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2점 정도 맞으면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예, 평민회를 유추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었는데 이게 과연 호민관이냐는 의문을 좀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카늘레이우스는 좀 썼으면 요것도 썼을 텐데 아마 이걸 못 쓴 사람은 그것도 못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 2점에서 3점 정도 이렇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B형. B형은 쉬웠어요. 내가 요즘에 평가 방식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평가, 평가 이야기하면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예, 파이널을 들어보신 사람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읽어볼 필요도 없어, 이게. 왜? 지문 엄청 길었거든요? 지문 되게 긴데, 보면 뭐야? 여기 보면, 개별 서평을 완성한 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무엇을 실시했는가. 나는 이런 걸 했는가? 이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평가 아니겠습니까? 자기평가. 2주간 성실히 내가 참여했냐? 적절한 분량 내가 서술했냐? 적절한 뭔가를 했냐? 이거 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야. 자기가 체크. 그래서 내가 그때 체크리스트가 중요하다라고 시험에 낸 적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체크리스트 이와 관련해서. 예.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설명하면서 요즘에는 다 끝나면 자기평가하고 동료평가도 하면서 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명확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 몰라도 여기에 보면 개별 서평 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건 자기평가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호 비평을 하니까 동료 평가를 하는 거야. 예. 이거 다 못 쓰지 않죠. 그래서 기억은 자기평가고 니은은 동료평가입니다. 예. 파이널 특강에서 내가 분명히 이런 것들이 명확히 묘사하지 않았어. 서술하지 않았어도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내가 마친이 나올 거예요. 이탈리아 꼭 보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정리한 내용에 이탈리아 설명했어요. 통일 이야기. 예, 그러면서 마치니가 어떤 인물이냐? 공화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우리 1분만 쉬고 가겠습니다.